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와, 와. 와.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광 상영관의 배. 저는 라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임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오늘도 시 한 편을 읽겠어요. 네, 읽어주세요. 오늘도 그 시집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라브 하욱의 시인님의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라는 시집에서 나뭇잎집과 눈집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자유롭게 모인 몇 단어예요. 그러나 아직도 시작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주 잠시 시 속에서 집을 갖는 것 같아요. 어릴 적 나뭇가지로 놀이집을 지었죠. 우리는 집을 만들고 기어 들어가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홀로 자연 속에서 코에, 머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눈집을 지었죠. 웅크리고 앉아 부대로 입구를 막고 초를 켰죠. 거기 있었어요. 그 길고 추운 저녁들 내내. 네. 너무 좋아요. 음. 그렇다면, 네, 저도 수박이 오, 선물해준 책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책의 제목은 시적 정의라는 책인데 마사 누스바움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헨리 제임스가 말했듯 공적인 삶에 있어서 문학적 상상력의 과제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이 없을 때 최상의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고귀하고 구현 가능한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최상의 것이 보편적으로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유지되길 희망하고 추한 것 옆에 아름다운 것이 있듯 조악함과 둔감함 옆에 있음으로써 이것이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함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 정의로 이어지는 필수적인 가교를 잃게 될 것이다. 공상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네. 공상을 여기까지.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좋네요. 네. 그러면 홍보해볼게요. 저희 네.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뒷방상영관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에 저희 녹음 영화 일정, 소개글과 여러 게시물들이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팟빵 공지사항과 인스타 프로필에 있는 에스크에 보내주셔도 되고 팟빵 댓글, 인스타 DM과 댓글, 그리고 메일 back_to_the_cinema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홍보를 했고요. 저희 뒷방상영관 126번째 영화인 아웃 오브 아프리카입니다.
이번 영화의 선정 이유는 이 영화도 제가 하자고 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영화를 제안하고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런 이유로 마치 보고 싶어요 리스트를 하나 없애듯이 골랐고요. 이 영화는 1985년 작품이에요. 한국에서는 86년 12월에 개봉을 했고, 감독은 시드니 폴락입니다. 카렌 블릭센의 원작 소설,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 카렌 블릭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이분은 덴마크 출생이시고, 영화에서처럼 실제 삶에서도 1914년부터 1931년까지 케냐에서 살았어요. 이후에는 덴마크로 돌아와서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아이작 디네슨이라는 필명으로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세븐 고딕 테일스. 1934년에 처음 책을 내서 되게 성공을 했고, 그리고 1937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썼고, 이 아웃 오브 아프리카도 역시나 인기가 좋았는데, 영화를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또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국주의에 대한 그 시대를 낭만화한다는 비판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프리카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여러 평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작가의 소설 중에서 영화화된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요. 유명한 거는 바베트의 만찬. 이 영화는 가브리엘 악셀 감독이 영화화했고, 또 The Immortal Story라는 그 이야기도 오손 웰즈 감독이 영화를 했습니다. 오슨 웰즈가 영화를 했군요. 네. 그리고 배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화에서 카렌 블릭센 역을 맡은 배우는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메릴 스트립 배우고요. 메릴 스트립 배우가 나온 영화들 많이 보셨죠? 라임씨. 그럼요. 엄청 많죠. 뭔가 하나를 꼽기도 어렵네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메릴 스트립을 알았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아, 맞아. 전 디아워스 생각나요. 아, 음. 이 메릴 스트립 배우의 가장 최근작이 찾아봤는데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영화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배우들이 진짜 엄청난 배우들이 많습니다. 열거를 해볼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크리스 에반스, 케이트 블란쳇, 티모시 샬라메, 론 펄만. 이렇게 엄청난 배우들이 함께하는 영화입니다. 아, 이거 빅쇼트 감독이네요. 네, 맞아요. 아담 맥케이 감독이에요. 아, 지금 이거 왓챠에서 벌써 개봉하기도 전인데 평균 4.9점 별점이에요. 오, 너무 웃기다. 음, 네. 그리고 또 데니스 핀치애튼 역을 맡은 로버트 레드포드. 이 배우는 1969년 내일을 향해 사라에서 썬댄스 역할로 나왔었죠. 음,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썬댄스 배역 이름을 따서 썬댄스 영화제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그런 거였구나. 네. 그 유명한 썬댄스 영화제 썬댄스입니다. 야, 그리고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배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독도 하고 제작자로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배우로서의 출연작은 정말 많고 영화랑 드라마 되게 많이 출연을 하셨고 가장 최근에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알렉산더 피어스 역할, 악역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음, 예전에 젊으셨을 때는 주로 서부 극 음, 같은 영화들에서 많이 나오셨죠? 네.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옛날 영화는 약간 제목도 진짜 좀 처음 듣는 게 많아서 잘 기억이 참, 나지 않더라고요. 배 씨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뭐. 라임 씨도 태어나기 전이죠. 그래서 72년, 69년, 그리고 감독하신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 1992년 작품. 브래드 좋아하는 피트. 영화입니다. 약간 저는 이 로버트 레드포드 배우가 브래드 피트랑 엄청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음, 닮은 배우가 두 배우가 한 명은 감독이고 한 명은 배우로 영화에 출연해서 되게 뭔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리고 다수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영화를 제작했고요. 여기까지가 영화에 대한 트리비아였고요. 네. 또 있을까요? 저는 하나 알아요. 뭐예요? 메릴 스트립 씨가 이 영화에서 그 어투가 원래 카렌 블릭슨이 덴마크 출신이라서 약간 영어가 서툴잖아요. 네. 서툴다기보다 하여튼 그 악센트가 다르잖아요. 음,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실제 카렌 블릭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가 트리비아였고요. 라임 씨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실래요? 카렌은 덴마크에 사는 부유한 귀족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를 떠나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친구인 브롤 블릭센 남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살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함께 커피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지만 브로는 농장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국 카렌은 키쿠유족과 함께 농장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막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지만 너는 돈이 필요하고 나는 밖에서 나가서 사는 게 필요하니까 우리 참 잘 맞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결혼을 한 거였기 때문에 결혼을 한 이후의 아프리카에서도 브로는 계속 바깥의 삶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카렌은 혼자 집에 남겨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농장도 계속 혼자 운영하게 되고 그러다가 데니스와 버클리라는 새로운 친구들이 카렌의 집에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 친구들도 각자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데니스는 주로 이렇게 아프리카의 모험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밤새도록 카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친구가 되고, 그 이후로도 종종 두 사람은 찾아와서 카렌과 계속 연을 맺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브로는 계속 밖에서 나가돌면서 바람도 피고, 카렌은 점점 강인하고 거침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데니스에게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카렌이 열심히 가꾸어왔던 커피 농장에 불이 납니다. 그때까지 카렌은 키쿠유족들과 열심히 교류를 하고 학교를 세워서 키쿠유 아이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해 왔는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카렌에 대해서 데니스는 카렌이 나의 키쿠유, 나의 땅, 나의 커피 농장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중에 어떤 것도 완전히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프리카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단지 여길 지나가는 패신저일 뿐인데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정말로 카렌은 커피 농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리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럽니다. 그때 데니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카렌은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데니스의 장례를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아프리카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제가 빠뜨린 게 많은 것 같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기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 봅시다. 저는 처음에 카렌이 아프리카 케냐로 왔을 때 네, 여러 뭐랄까 기차를 타고 왔죠, 처음에. 네,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가져온 도자기랑 크리스탈을 조심하라고 엄청 신경 쓰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도자기가 뭔지 아냐면서 깨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게요. 조심하라는 말을 하던 콧대 높은 귀족 같았던 카렌의 첫 모습. 그걸 가지고 데니스가 나중에 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서야 당신의 물건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라고 하죠. 참, 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참. 깨지기 쉬운 것들을 가져와서 다 깨트리고 가네요. 그러네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 떠나보내고 말았죠. 근데 그 와중에 네. 카렌이 버클리랑 데니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장면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냥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첫 몇 마디를 딱 주어졌는데 저렇게 술술 사람들이 빠져들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그냥 그런 그 분위기, 그 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기가 너무 좋아서 공기에 저도 같이 녹아있고 싶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데니스가 카렌에게 선물해 준 게 펜이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나침반을 선물해 주는데 펜과 나침반을 준다는 게 데니스가 카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 마음을 담아 준 것 같아서 되게 츤데레 같은데 되게 멋있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 약간 카렌한테 또 그 선물들이 굉장히 소중했겠지만 저한테도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애틋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라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물들이 정말 뭐랄까 데니스가 생각하는 카렌 그게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네요. 그 물건들이. 네, 갑자기 그 장면도 떠올라요. 카렌이 결혼한 브로가 있는 캠프가 있었잖아요. 전쟁 중이라서 어떤 캠프에 있는데, 근데 그 캠프에 혼자 카렌이 가고 있었고, 그 가는 도중에 데니스랑 버클리를 만나는데, 버클리는 엄청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데니스는 카렌이 알고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맞아요. 좋았어. 카렌의 일단 나가고 보는 그 행동력도 좋았고. 맞아요. 그때 준 게 나침반이죠. 그때 줬었죠.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데니스도 점차 카렌이라는 인물에게 스며들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데니스가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는. 계속 그쵸? 여행 다니고 자기의 뭐랄까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에다가 방을 두고 사파리를 다니고 탐험을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카렌은 데니스가 계속 자신과 같이 함께 살고 또 함께 지내고 결혼하기를 원했었잖아요. 근데 데니스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미래를 결혼이라는 말 아래에 묶어두고 소유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는데 근데 또 심지어 카렌한테 약간 버럭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카렌한테 주는 물건이라는 거는 되게 뭐랄까 그 소중한 사람한테 계속 머물러 있는 것들이잖아요. 펜이랑 그쵸? 음, 나침반. 그래서 되게 자기 자신 대신에 물건을 머물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음. 물건을 준다는 거는 헤어질 수도 있는 친구 아니면 헤어짐을 생각하지 않고 어,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와서 같이 있었던 기억, 같이 있었던 걸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물건이 되는 것 같아요. 배에게 그런 물건이 있어요? 저도 있죠. 음, 많은 것 같아요. 선물 받은 것들, 그리고 같이 갔던 곳에서 받아온 것들, 내가 준 것들. 맞아요. 가끔 줬다가 생각이 안 나기도 해요. 나중에 친구가 그걸 보여주면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죠. 내가 뿌린 조각들을 누군가는 기억해주고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기억해주는 거. 내가 기억 못해도 그 사람이 기억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도 기억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너무 좋네요. 영화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펜과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음기. 제니스의 축음기. 그거를 원숭이들한테 틀어놓고 반응을 보는 장면도 인상적이긴 했는데, 음, 사람 소리도 못 들어봤을 텐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처음 듣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뭔가 제 마음에 남았던 거는, 음, 카렌이, 데니스가 카렌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어느 날 딱 돌아왔는데,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고, 그 음악에 젖어서 데니스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잠들어 있고, 카렌은 가만히 그 곁으로 가서 축음기를 조용히 음악을 끄고 데니스의 옆에 앉아서 의자에 의자 팔걸이를 이렇게 싹 어루만진단 말이에요. 데니스가 앉아있는 그 모습. 아, 이 사람이 돌아왔다. 지금 내 곁에 있다. 잠들어 있다.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카렌이 느끼는 어떤 안도감과 사랑과 평화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 느낌을 저 멀리서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서부터 느꼈을 그런 잔잔한 감정들 같은 것들이 좋았어요. 팔걸이. 팔걸이. 음, 팔걸이가 포인트예요. 맞아요. 저도 유심히 봤어요. 팔이 아니고 팔걸이인 걸. 맞아요. 역시 아셨군요. 또 흥미로운 역사 고증의 사실. 이거를 뭐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가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들이었잖아요. 네. 거기서 비상선의 여자라는 영화에서 레코드 플레이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레코드 플레이어 앞에 강아지가 있는 그림의 그 브랜드, 빅터 브랜드? 그 회사의 뭔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들이 영화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한 레코드 판의 그림에도 그 레코드 플레이어 앞에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걸 발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음. 음. 그리고 어떻게 전기를 어디서 얻어오는지 궁금했어요. 음. 그 초원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 거지? 전기가 어디서 오는 거지? 궁금했습니다. 그러게요. 음. 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어, 영화 속에서 카렌이 키쿠유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근데
이 키쿠유족의 추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추장님이 나무에 키의 경계를 딱 그려놓고 이 높이보다 작은 아이들만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부족에서 지혜를 담당하는 게 추장이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추장님이 그 키보다 큰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카렌이 그 추장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읽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추장님이 그런 영국인들은 읽을 줄 알면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모습, 그렇게 말하고 떠나시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나요. 사실 이 부족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든. 카레는 이야기가 정말 좋은 것,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키쿠유족에게 읽고 쓰는 문자가 읽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각 키쿠유족이. 근데 그게 너무 아쉽다고 말을 했는데 데니스는 읽을 순 없어도 그들에게 이야기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건 그들만의 문화인 것인데 뭐랄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알파벳이었잖아요. 그리고 영어였고 그 상황에서 아프리카가 식민지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추장님이 큰 아이들한테 교육을 허락한 거는 되게 어쩔 수 없는 시류의 흐름에 의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추장님이 그래서 영국인들은 뭘 잘했냐 이 말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명치를 때리죠. 음, 읽어서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라임은 또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사자들이 습격해서 카렌이 이제 마차를 몰고 가주던 소도 잃고, 근데 그 소를 공격하던 사자를 쫓아내는 바람에 소는 죽고 사자도 소를 못 먹은 채로 이렇게 쫓겨나고 카렌도 막 여기저기 다 긁히고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파라가 카렌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신이 즐거워하고 계신다. 우리를 가지고 놀고 계신다. 이런 상황이 된 게 그냥 그 말이 뭔가 마음에 남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완전히 충족되거나 아니면 아예 죽음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뭔가를 잃어버리거나 모두에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마치 일이 생기면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의 장난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듯이 맞아요. 그리고 카렌이 사자한테 잡아먹힐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자가 카렌을 잡아먹어도 아무런 잘못이 아니고 카렌도 어쩔 수 없고 사자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다.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도. 마더 네이처. 하지만 자연 한정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 데니스
데니스가 카렌의 집을 베이스로 왔다 갔다 하기로 했다가 근데 둘이 완전히는 아니고 데니스랑 카렌이 다투고 나서 이후에 데니스가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근데 떠난 이후로 카렌은 이후였는지 이전이었는지 데니스도 떠나고 브로랑 이혼을 하고 그리고 커피 농장에 있던 커피 공장도 갑자기 불에 타게 돼요. 근데 또 이 이후로 카렌이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돌아갈 때 집에 있는 물건들을 거의 팔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장면들에서 카렌이 가지고 있던 혹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이 장면들이 저는 되게 이 후반부의 장면들이 되게 좋았어요. 카렌이 거의 대부분의 짐을 팔고 정말 간소하게 집에 남은 짐 박스 위에 술을 올려놓고 처음부터 이렇게 왔었어야 했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장면도 뭔가 아프리카에서 배웠던 삶의 방식, 변하게 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초반부랑은 매우 다르죠. 아프리카와 그 안에서 만났던 관계들과 음, 모든 자연과 일들이 그렇게 카렌이 떠나갈 때 다 비우고 뒤에 놓아둔 채로 떠나갈 때 파라가 붙잡으니까 카렌이 우리 그때 길을 떠났을 때 내가 파라를 먼저 보내서 야영지를 찾으라고 그랬었잖아. 그때 그러면 파라가 불을 피워놓고 나를 찾아오게 했었잖아.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니까 파라가 카렌이 가는 곳은 먼 곳인가요? 그러면 불을 아주 크게 피우셔야 해요. 라고 말한 그 장면. 아주 큰 불. 진짜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진짜 아주 큰 불을 엄청나게 키운다고 해도 아프리카에서는 그곳의 불을 절대 볼 수 없을 텐데 그냥 상징적인 어떤 말인데 그렇게 네, 뭔가 그런 것도 마치 그냥 데니스가 카렌에게 주었던 나침반 그리고 다시 그 나침반을 파라에게 쥐어주었던 카렌의 마음 같은 것이겠죠. 당신을 기억할 것이고 당신의 불꽃이 내가 눈으로는 보지 못할지라도 저 멀리에서라도 당신의 마음의 불꽃을 보고 당신을 기억하고 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마음의 표시인 것 같아서 그 불을 피워달라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둘만 알 수 있는 말이네요. 또 배한테 있을까? 인상깊었던 장면 있어요? 저는 이 정도?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데니스와 카렌이 날던 장면.
처음에 처음 이제 데니스가 비행기를 가지고 와서 카렌을 태우고 날아가는데 카렌이 이런 거 언제 배웠냐고 하니까 데니스가 어제 배웠다고 하고 그러고 딱 날아가서 보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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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킷리스트가 될 만큼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음, 그렇게 높은 곳에서 대자연을 눈에 담으면서 중력을 거스르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것. 카렌이 뒤에 앉은 데니스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 때 그때 기분이 너무너무 상상이 돼서 그냥 말을 잃게 만드는 장면이었죠. 음. 저도 그 손 장면 좋았어요. 역시 아시는군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뭘까요? 신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걸까요? 음, 그냥 꼭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해봤어요. 맞아요. 음, 여기까지 다시 보기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들 각자의 영화관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라임에게는 이 영화가 어땠나요? 아프리카의 대자연이 담긴 것과 그 자연과 그 안에서 만난 인연들, 히쿠유와 마사이와 소말리 사람들과 데니스 브로 버클리와의 관계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카렌이라는 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것들, 처음 마주하는 세상, 그 세상을 통해서 깨지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날개를 달기도 하는, 스스로를 비우기도 하는 그런 한 걸음걸음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책이 더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실화라는 걸 더 알아서 물론 아까 처음에 벨 씨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시선이 너무 단편적이고 이 안에서의 관계나 일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저는 데니스라는 인물한테도 참 마음이 많이 갔었고 카렌에게 외로움과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자유로운 영혼이 결국에는 카렌이라는 한 사람을 품어서 멀리 하늘로 갔지만 데니스만큼은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카렌도 결국에는 이 모든 기억들로 인하여, 시간들로 인하여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큰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더 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음. 저는 영화를 제가 보고 싶어서 보긴 했지만 뭔가 보면서 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나임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좋았지만, 근데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화나 책이 되었을 때 뭔가 어떤 유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뭔가 식민지 시대를 낭만화하는,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사람이 사는 지역을 그냥 배경으로만 두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도 소비될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아쉬웠고, 꼭 그런 이야기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이게 카렌이라는 사람이 직접 살았던 삶이니까 뭔가 주변 환경이 뭔가 정치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식으로 읽어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카렌과 키쿠유족의 관계, 그리고 카렌과 데니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뭔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지 못한 채로 남겨두는 것 같아서 아쉬움도 남지만 그때 그 이야기는 나중에 언젠가 더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요. 네. 네. 저도 뭔가 오늘 방송은 유독 텐션이 네. 좀 낮은 편인데, 네. 복잡한 이유가 있고요. 네. 어, 저희가, 다음에는 좀 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